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던 염류장애 주요 발생 원인은 일단 과다한 시비, 그리고 물 관리의 실패, 토양 내 유기물의 부족, 그리고 그 양분의 저장소가 크면 클수록 그 완충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양이온 취향 능력 CEC 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과 염류장애와 이제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, 이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 설명을 다 드렸지만 결국 냉장고는 요만큼인데 이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는 음식을 이만큼을 넣었어요. 그럼 포화되겠죠. 토양에도 토양이 비료를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이 요만큼인데 비료를 요만큼을 줬습니다. 그럼 오버되겠죠. 그 식물 뿌리와 농도 싸움에 의해서 지다 보니까 식물을 시들게 하고 이제 병들게 합니다. 그래서 비료를 주실 때에도 한 번에 많은 걸 주실 필요는 없어요. 차근차근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조금씩. 그리고 그 토양은 기본적으로 완충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저장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염류장애에 대해서 위험을 좀 늦게 좀 발현하는 편인데, 이게 CEC가 양이온 취한 능력이 그 양분의 저장소가 크면 클수록 그 완충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. 그리고 CEC가 낮은 토양들을 봤을 때는 이제 물 빠짐이 좋은 토양, 이제 사자가 들어간 토양이죠. 이제 모래쌀을 써가지고 이런 토양들 같은 경우에는 양분의 보유력이 매우 떨어집니다. 그 용탈되기가 굉장히 쉽고요. 지하 수면이 올라오면은 작물 표면에 염류가 집적되기 굉장히 쉽기 때문에 유기물을 공급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이 CEC 함량을 높이시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, 아니면은 다른 땅으로 좀 이동을 하셔가지고 농사를 짓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또 산성토양, 그 pH로 봤을 때 이제 산성토양에서 보면은 이제 그 CEC가 굉장히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양분 저장소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염류장애 그 많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앞전에 말씀드렸던 염류장애 주요 발생 원인은 일단 과다한 시비, 그리고 물 관리의 실패, 토양 내 유기물의 부족, 그리고 염류장애가 특히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 재배 유형으로 봤을 때는 이제 비닐하우스죠. 이제 시설 재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 비닐로 모든 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연 강우에 대해서 세척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염류 집적이 더 심하게 좀 일어나고 있어요. 그럼 이 비료 집적 하다 보면은 또 여기서 알게 모르게 또 이어지는 게 앞서 말씀드린 유기물이죠. 유기물과 또 이어지는 게 이제 미생물입니다. 유기물과 토양 내 그 CEC, 양이온 취한 능력, 다시 말해서 양분의 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 유기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양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, 냉장고를 더 키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. 염류 집접에 대해서 좀 완충을 더 가지게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부숙 퇴비를 활용하시는 게 그 유기물의 함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길이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완벽히 이제 부숙한 퇴비를 사용을 하셔야 그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완벽히 이제 부숙한 퇴비가 있다고 하시면은 시바르 3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톤 정도를 넣는 거를 적정 수치를 보고 있어요. 근데 미부숙 퇴비를 2톤을 넣게 되면은 작물 아주 그냥 아작납니다. 그리고 작기가 끝나시면은 이제 뭐 수단글라스라든지 이제 연기를 빼주기 위해서 재배를 하시잖아요. 일반적으로 이제 화분과 작물 같은 경우도 재배하시더라도 녹비를 잘 빼주고 있고요. 좀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옥수수라든지 그 이제 수도작, 배재배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, 또 이거를 나중에 이제 밭에서 다 갈아 건지시기 때문에 얘네들도 결국 그 유기물을 토양에 이제 환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미생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미생물들이 이제 비료를 좀 분해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해한 것들이 그 식물에 이제 뿌리를 흡수를 해가지고 작물 생에 도움을 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유용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토양의 염류를 좀 낮추는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유기물과 토양과 이제 미생물은 한 집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미생물을 쓰실 때 이제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미생물이다 보니까 외부 기관에서 또 무상 지원도 해주다 보니까 되게 뭐 저렴하고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데, 또 미생물만큼 토양이 중요한 게 없고요. 추후에는 이 미생물이 토양에 얼마만큼, 작물에 또 얼마만큼 이익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토양 내 유기물과 미생물이 풍부하면은 토양 구조가 개선이 됩니다.
이제 호달구조, 뭐 떼알구조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떼알구조가 그 농사짓기에 가장 좋은 토양이고요. 이제 통기성이라든지 이제 배수성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염류에 대해서 좀 타격이 덜해요. 그래서 이제 유기물과 미생물을 적절히 활용을 하시면은 그 토양 구조도 이제 개선이 충분히 됩니다. 그 오른쪽 같이 보면은 이제 유기물의 효과는 CEC의 증가가 있고요. 그래서 또 보수력 향상, 염류 흡착에 대한 완충 능력, 그리고 미생물의 서식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그로 인해서 또 미생물을 할 수가 있는 게 유기물이 좀 분해주고 있고 그 염류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식물이 잘 자라게끔 또 염류도, 토양 내 염류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. 토양 개량 효과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.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생물로 인해서 골고루 양분을 먹다 보니까 또 식물의 이제 저항성도 이제 증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. 그 정말 중요한 부분이 과연 유기물이 어떻게 토양을 정말 올바르게 개선하는 효과 중에서 일단 부숙 대비가 가장 효과가 좋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녹비작물,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제입니다. 이걸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부숙 대비라든지 녹비작물, 미생물 제제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1등 농사에 다가갈 수 있는 바짝만을 미리 다 해주시는 거예요.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부숙 대비를 넣는 경우에는 오히려 가스장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염류 집접에 대한 더 악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작물이 심기 두세 달 전에는 퇴비 처리를 완료를 하셔야 돼요.